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식품 시장 이해, 그리고 우리 식품의 현지 진출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수출입 통관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칭다오 골든게이트 김병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처음 한중 무역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 각각 법인을 두고 양국의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인증, 허가, 무역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목차를 보시면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는 코로나 이후 중국의 수입 식품 경제 현황, 두 번째는 중국 무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통관시 주의사항, 세 번째로는 무역거래 시 준비할 사항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코로나 이후 중국의 식품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도시가 봉쇄되고 도시 간 이동이 차단되면서 물류와 생산을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게 되었죠. 가장 빠르게 경영을 회복한 업종이 바로 식품 기업들이었습니다. 식품 제조기업, 식품 창고, 식품 유통업의 차량이나 물류업체의 경우 조기에 영업을 시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과 생필품의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외부 활동에 대한 보복성 소비 심리가 작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세 번째. 예, 여기입니다. 예. 주로 판매가 활발했던 한국 식품들을 찾아보면 라면, 컵라면이 가장 많았고요. 어육 소세지나 참치캔, 떡볶이, 과자 등이 많았었습니다. 마케팅 역시 온라인 판매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 온라인 커머스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直播라고 하는 생방송 방식의 판촉 행사가 많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홍이라고 하죠. 옆에 화면 보시면 이제 젊은 아가씨가 먹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팔로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중간중간에 큰 폭의 할인이나 한정 판매 등 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거의 기업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왕홍을 이용한 유통 구조는 수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가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타오바오 외에도 티몰이나 찡동, 샤오홍슈, 핀뚜아도, 콰이쇼, 또 요즘 핫한 틱톡이라는 데서도 이제 수많은 개인들이 왕홍 활동을 하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왕홍이라는 분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테스팅하고 그 느낌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적게는 뭐 100명부터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동시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1시간 정도 방송에 뭐 몇만 개씩 오더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지역의 제한이 없고 중간 유통상의 마진을 빼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촉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에 밀린 재고를 소진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제품을 쉽게 검색하고 바로 결제해서
2, 3일 내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좋은 예로 유통기한이 15일밖에 안 되는 우유가 한국에서 생산 후에 중국의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도 10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통관에 있고요. 중국 진출 성공의 비결, 통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중국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품목인가입니다. 중국에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수출과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자체로 시간 낭비죠. 우리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제품 중에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셔서 수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리뉴얼을 하던가, 그게 어렵다면 일반 무역이 아닌 다른跨境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게 효율적인 행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인증이나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을 파악하시고, 또 FTA나 AP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하시고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사의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인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파악한 후에 시장을 분석하고 진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와 첨가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국으로 수입 통관 시 중국 정부에서 허가된 원료와 첨가제만 사용하여 만든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품의 분류와 유형에 따라서 각종 첨가제에 대한 사용 제한량이 존재한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품의 성분 배합비, 가공 공정도, 외포장지 전개도가 필요합니다. 성분 배합비는 사용이 허가된 원료와 첨가제의 확인 및 첨가제의 사용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요. 가공 공정도는 제품을 구웠는지 삶았는지 말렸는지 튀겼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분류와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류와 유형이 구분되면서 HS 코드와 검역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외포장지 전개도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한글로 표시된 모든 글자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중국의 식품안전법 그리고 광고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칼로리 단위를 중국의 기준에 맞는 K줄 단위로 변환하여 중물 라벨을 제작해 제품에 부착을 해야 통관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제품에 부착한 중물 라벨 사진입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특징은 중국의 중물 라벨에는 생산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과 이 라벨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어 단순하게 한글 포장재 표기사항을 중문으로 번역해서 표기할 경우에는 100% 문제가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수입 통관 시 해관에서 진행하는 검역 내용은 한국에 있는 수출기업이 알고 미리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한국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뒤에서 소개드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 가능한 부분이니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사 제품이 중국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과 HS 코드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김 제품이더라도 이 제품을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제품의 HS 코드가 바뀌면서 관세율이나 특혜 세율도 변하게 됩니다. 김밥용 김과 조미김이 있는데 세율이 최근에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요. 두 제품은 관세율은 15%로 같지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특혜 세율이 각각 6%와 10.5%로 나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우리 제품은 FTA 증명서나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바이어가 수입 시 납부할 관세율을 어느 정도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이거는 바이어가 수입 원가를 계산하고 공급 가격 설정과 이익률 계산할 때 확실히 더 우세한 조건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국과 무역 시 무역 회사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통관 문제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첨가제 사용 가능 여부는 확인을 했지만 첨가제 제한량을 파악을 못해서 기준 이상의 첨가제를 투입하여 검역 과정에서 과량으로 통관이 불허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에 중국의 수입이 금지된 원료가 있어서 중국 수출을 아예 이제 포기한 사례고요. 보통 만두나 육개장, 햄 등등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국 마트에 가보면 중국으로 수출 안 되는 제품이 대략 한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편하게 유통된다고 바로 중국 수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보신 중문 라벨에 원료와 첨가제 중문 명칭을 중국의 규정에 맞게 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원료 중에 이제 소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중문 라벨에는 국가 표준에 의해서 식용 소금이라고 이제 슈옌 이렇게 써야 하는데 그냥 일반 소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중국에는 공업용 소금은 식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용 소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업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제품에 사용한 원료가 일반 식품 원료가 아닌 중약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된 사례고요. 다섯 번째는 원료나 첨가제, 제품의 표기사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하기로 한 바이어가 중국 현지에서 수입허가증이나 이런 현지 규정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수입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겨 반송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유나 삼계탕, 포도, 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입허가증과 유통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고요. 또 한국에 있는 수출 가공 공장도 중국의 가공시설 등록을 마친 기업만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는 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국의 식파라치와 10배 배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 매우 강력하고 또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단속하는 시장감독관리국이 있지만 문제 있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배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무려 구입 금액의 10배를 배상해 주는 제도 때문에 식품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문제 제품을 찾아내고 구매한 후에 판매자로부터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례로 인삼이 들어간 제품에는 판매 시에 중문 라벨에 식용 부적합군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인삼이 함유된 제품은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는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문구와 하루 섭취 제한량을 중문 라벨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이고요. 처벌은 구매자가 이 제품을 10상자를 구매를 했으며 구매 금액인 550위안의 10배인 5,500위안을 배상하고 구매한 제품은 환불해 준 사례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많게는 50만 위안까지 구매를 하고 구매 금액을 나눠서 이제 배상금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50만元의 10배면 500만 위안,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확실하게 해소를 하고 바이어와 협의를 한다면 상호 신뢰 관계 형성에 있어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할 때 필요한 순서와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홍삼을 원료로 한 음료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먼저 원료와 첨가제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원료표를 보시면 감초분말, 겨자분말, 어성초분말, 홍삼 농축액과 대추로 원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료들을 정확한 학명을 근거로 중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모두 중국에서 일반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임을 확인을 합니다. 감초나 어성초라면 약재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식품과 약재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삼 역시 5년근 이하의 인삼인 경우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주 원료와 가공 공정을 통해서 세관의 HS 코드와 검역 국가 표준을 확정하고요. 여기서 GB라는 것은 국가 표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GB 7101-2015라는 음료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적용하여 수입식품 검역을 진행을 합니다. 관세율을 보면 MFN은 일반 관세율을 뜻하며 5%로 확인이 되고요. FTA 원산지 적용의 경우 음료 관세가 35%이던 당시 체결된 거라 아직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현재는 24.5%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앞타 혹은 APTA라고 하는 아세아 태평양 협정 세율을 보면 4.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수출 기업이 일반 원산지 증명서 외에 APTA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바이어에게는 타사 제품보다 당연히 좋은 세율의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거래 시 장점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FTA 관세율의 조견표를 나타낸 것이고요. 2015년에 체결되고 20년간 나뉘어서 관세가 줄어들고 있는 표입니다. 현재 2020년은 한중 FTA 체결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24.5%라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HS 코드와 품목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니 가급적 낮은 조건을 확인해서 바이어로 하여금 관세를 덜 낼 수 있게 하는 게 수입 원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익률로 이익는 이야기입니다. 장 보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HS 코드가 확정이 되면 수입 시 검역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능 검사 지표, 이화학 지표, 오염물 지표가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표에 대한 기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살모넬라균의 경우 5개의 샘플 시료 중에서 한 마리라도 검출이 되면 제품은 검역 불합격에 의해서 폐기 혹은 휘백 처리가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일 HS 코드로 신고된 제품의 수입 통관 불합격 사례를 파악한 통계 자료입니다. 불합격 사례의 유형도 성분 부적합, 수입 필수 서류 미비 혹은 오류, 라벨 부적합, 포장의 표기사항 불합격, 유통기한 초과 및 표시규정 위반, 제품의 변질, 기타 등의 이유로 수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된 사례가 몇 건인지, 수출 바이어는 누구이고 수입 바이어는 누구인지 해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합격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제품이 들어올 때 기존에 틀렸던 부분을 더 시간을 들여서 엄격하게 검사를 하겠죠. 통관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구두 비용이나 통관에 따른 비용 상승과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국의 식품 통관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통관 관련 법률과 규정까지 다 파악을 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이 중국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에 부착할 중국어 라벨의 제작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중국 CCIC라는 곳에서 발급해주는 수입 식품에 부착할 중물 라벨 견본 확인서인데요. 이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한국의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미리 발급받으면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 수출하려는 식품이 중국 수입 시 문제가 없음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수입 통관 시 바이어가 해관에 이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면 외포장지 및 성분에 대한 해관의 검토 시간이 줄어들어서 통관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이 완료된 후 중국 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라벨과 포장지가 중국에서 규정하는 국가 표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쇼핑몰이나 편의점에 입점할 때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티몰 같은 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때도 제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어 상담 시 이 증서를 구비하여 보여주시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로 하여금 당장 수입을 해도 통관에 문제가 없는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요. 라벨링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 절차는 바로 물품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배를 잡아서 수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서류 역시 중물 라벨 확인서입니다만 차이점은 이 서류는 제품에 아예 중문 표시 사항을 넣어서 포장지로 인쇄한 제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량의 화물로 수출이 될 경우 라벨의 인쇄와 부착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의 포장지를 중문으로 인쇄를 해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대량의 포장지를 인쇄하기 전에 포장지와 중문 표기 사항들이 중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인쇄를 하면 더 안전하겠죠. 많은 기업들이 제품의 중문 표기 사항까지 넣어서 포장지 인쇄를 마쳤는데 중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포장지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제품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지원 사업이니 꼭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표 등록하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상표 하나 출원하려면 로펌 통해서 대략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출원 비용은 5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돈 5만 원이면 중국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 당장 중국 진출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중국의 상표 등록은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애써 개발한 브랜드, 한국에서 열심히 유통하던 제품과 동일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면 귀사에서 개발한 브랜드와 상표는 이미 중국에서 다른 기업이 선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찾아오려면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AT에서 지원하는 현지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과 라벨링, 상표 출원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식품 생산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수출 초보기업 대중진출 온라인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업체에서는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간단한 자문 컨설팅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니 제가 직접 온라인 컨설팅도 지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촉, 홍보, 행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드렸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수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에 소개드린 CCIC 라벨 견본 확인서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만 수출 전이라면 지원 사업을 통해 미리 받아두실 것을 권하고요.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에 대한 통관 가능 여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중국 바이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셨으면 바로 자체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가 준비가 되면 화물의 생산 완료 및 출고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고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 선박 스케줄을 확인하여 BL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본 서류에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 혹은 관세청에서 발급하시면 되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수출용 영문위생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품목에 따라 동식물 검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는 미리 확인을 하신 후에 수출 전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물건 떠나고 갑자기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발급하면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런 사례가 있는데 꼭 우리 제품 수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출 기업도 확인을 하고 물론 수입하는 기업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수출 기업과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무역거래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기업들도 보면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급한 화물의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창고에서 출고되는 제품과 수출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생산일자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사무실에서 이제 출고 서류 작성하는 담당자가 제품이 1월 1일 생산일자 100박스, 1월 10일 생산일자 100박스 이렇게 출고 오더를 내도 가끔 창고에서는 정확하게 출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출고할 때 제품 생산일자 부분을 확인을 꼭 해서 출고하고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기업은 괜찮은데 큰 기업일수록 이런 실수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당부를 드려도 바쁘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간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분 배합비에 없는 첨가제가 검출이 되는 사례가 또 종종 있는데요. 이런 거는 왜 이 물질이 검출이 되었는지 잘 소명을 해서 통관을 시켜야 합니다. 물과 마늘과 고춧가루 이런 게 섞였을 때 갑자기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성분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거는 통관사의 능력에 따라서 폐관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수출 가격을 높이고 수입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위법
위법된 행위이니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출자의 시설 등록 사항이나 수입자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있을 바이어 상담회 혹은 바이어와의 미팅을 앞두고 최소한 미리 확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역거래 조건은 보통 EX워크나 FOB, CIF, DDP나 DAP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FOB 조건으로 중물 라벨 미부착하여 출고하는 가격으로 설정해 두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중물 라벨의 경우도 한국에서 붙여서 선적을 할지 그냥 보내면 바이어가 알아서 붙여서 통관을 할지 여부도 협의 대상인데요. 이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국에서 잘못된 라벨을 붙여서 보냈다가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 손해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후 바이어와의 관계가 크게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라벨을 한국에서 부착 시 중국어로 된 라벨을 분간하여 제품에 붙이는 게 많이 어렵고요. 중국에서 부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인들이 한글 포장지를 분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또 공인들은 빨리 붙이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좀 대충 붙이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라벨 오류에 의해서 중국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역시 10배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만약 TT 30일, 60일, 90일 이렇게 외상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불가하던가 2차 거래가 종료되면 물론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으니 잘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거래 조건에서 DDP나 DAP 조건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 있는 바이어가 수입 통관에 대한 능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북경, 상해, 광저우 이렇게 소규모 여러 바이어를 한 번에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중국 현지의 통관 대행사라든가 수입 대행사를 두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을 원하시는 업체들은 소규모 바이어들에게 소량 거래라도 DDP 형태로 중국 현지에서 내수 공급 가격 단가까지 확정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장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2003년도에 중국에 온 이후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 물류, 통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에 개인 무역회사를 설립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바이어들이 서로 겪는 서로 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은 코트라와 AT 등 수출 지원 기관의 현지 파트너로서 그리고 식품 대기업들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노하우를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중국 진출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내용 저 여기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문국제 FNC 김병호였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코트라와 귀한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신 식품기업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별도의 Q&A는 받지 않고 지나갔고요. 자료 하단에 나온 문의처를 개별 연락 주시면 대표님과 제가 따로 기업 여러분들께 회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미리 사전에 편집을 마친 상해 화동한식품발전협의회 장견범 회장님의 현지 요식업 진출 시 유의사항 그리고 코로나19가 야기한 현지 요식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상하이 무역가 이대용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서울식품청 개최에 따라서 무역관대 우리 K스튜디오 안에서 상하이 현지 요식업계 그리고 식품업계 우리 대부 상해화동 한국식품 발전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상해 용천투자발전회사 그리고 현지 요식업 업체인 한양원 한솔이 대표로 계시는 우리 장경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하시는 분들께 자기 소개하고 우리 기업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해 장경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우리 상해에서 한식 외식업 사업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솔이 그리고 한양원 브랜드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한식은 이제 상해 시내 현지 소비자들을 전문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고요. 상해 공항에 지금 매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도 이제 입구에도 지금 입주되어 있고, 그쪽은 이제 시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식품발전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협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상해 화동 한식품협회는 최초에는 이제 한국상해의 이제 외식업 분과로 최초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한국 한식재단이 설립된 후에 우리가 이제 독립되어서 한식재단 세계화의 이제 상해 지회로 입점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요. 저는 2020년, 2021년 2년 임기인 지금 현지 회장입니다. 예. 네. 회원사가 대충 몇 개 정도? 회원사가 지금은 대충 한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회원사가? 아니면? 네.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별히 금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사가 아니신 분들도 가끔은 이제 오히려 협회의 힘으로 도움이 필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그러면 현지 요식업 하시는 우리 한국분들, 네. 혹은 북극분들이 네.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 같은데. 우리 한인타운의 이제 대부분이 우리 회원인데, 그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국을 하기 때문에 현지 정부 기관들, 특별히 이제 위생 관리하는 시장국하고 이제 소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시 위생법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 상해에서 식당을 10년 했지만 잘 이해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속된 홍처진 시장국하고 잘 지금 소통이 되어가지고 위생국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우리가 최적으로 빨리 우리 회원들한테 유채방을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해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거로 이게 이제 주로 회원들한테 이제 서비스해주는 거고. 그 외로도 이제 한식 진흥원과 같이 네. 한식 진흥원에서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최초로는 우리가 상해에 이제 한식 식당을 위한 가이드북을 한 5년 동안 책으로 만들어서 매년마다 발간했고, 지금은 이제 전자 방식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외로도 우리 한국산 식당용 식자재를 공동 구매해서 수입해서 우리 한국에서 현지 식당에다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한국 식당들 상황이 어땠나요? 여기서 잠깐. 코로나가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한 3월 중하순까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힘든 부분은 거의 2달 동안 아예 매출이 1분도 없다는 것도 오픈을 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힘들었지만 여기서 잠깐. 이외로도 사실은 우리 사드 때문에 예능 출연 그리고 중국 현지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힘든 과정에서 이제 좀 풀릴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죠 그때. 네네. 네. 지금은 좀 그러면 어떻게 풍파가 지나간 상황인가요? 다 오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완전히 상상 밖으로 좋아졌죠. 너무 뜻밖이었고 네,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 유일하게 상해 우리 한인타운이 좀 특별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예, 저도 그 현상이 너무 좀 특별해가지고 꼼꼼히 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몇 가지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한국에서 몇 개 이제 좋은 이제 드라마가 나와 특별히 이제 식품과 관련된 식당 관련된 게 이제 그 이태원 그 드라마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한식에 대해서 관심이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12월 말부터 작년 2019년 12월 말부터 이미 매출이 올라가는 게 이제 다 보였죠. 평균적으로. 드라마의 힘이 좀 있었나요? 네, 아니, 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 상해만 제가 얘기하면 2004년, 2013년, 2020년 세 번 히트를 확 친 것 같은데 드라마가 전부 다 드라마 뒤에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004년에는 이제 예당금 도박 났고 2013년은 이제 여성 노래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그 드라마 뒤에 이어가지고 매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임차료 감면 네. 혹시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나 협회사들이 조금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 100%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업계가 다 틀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국영이 있고 이제 개인 부동산 업체가 있는데 개인 부동산 업체는 많이 힘들었고요. 심지어는 1푼도 혜택을 못 받은 식당도 임차료 있지만, 감면이 전혀 없는. 네,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 한국상해나 이제 우리 그 협회랑 좀 저기 긴밀히 소통해가지고 그 현지 그 징팅춘 시럽 회사하고 내가 저기 직접 면담까지 하고 대부분 식당들이 한 달에서 한 40월 정도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네. 그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열기가 좀 어떻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상해하고 이제 상해 주변 화동 지역에 이제 중국 젊은 친구들이 그 중국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식품 그러니까 식당 관련된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걸 비잔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막 좋아하기 많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코로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구정 전후에 서울에서 놀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막혀버렸거든요. 여기서 분출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 가야 되는데 막혔으니까 그 대신해서 갈 때가 그게 우리 한인타운. 한인타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이게 된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그 야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저기 ES, 바이탈, 노점, 노점 식당을 이제는 개방해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저기 최초로 벌써 부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2달 막혀 있다가 그 3월 1일부터 바로 그게 이제 시작이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도 중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되게 이제 서로 잘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 현지 정부도 잘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 이제 홍차오 진정부도 엄청 적극적으로 나와서 협의도 해주고 면담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그분들도 이제는 이제 정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추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한인타운을 자기의 이제 어떻게 잘 해준 사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정부에도 이렇게 우리 진정부, 부정부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를 조심해야 한다거나 앞으로 우리 기업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뭘 좀 유념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전 중국에서 지금 우리 상해 한인타운이 제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예요 이미. 북경보다도 더 밀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상도 참 한국 못지않게 1, 2, 3, 4 식당되고 이런 그 저기 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상해가. 그래서
이미 접근은 엄청 좋아졌어요. 나머지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한식 문화의 전통을 지키면서 손님들을 이제 유지해야 되고, 너무 손님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품질이나 서비스가 떨어지면 그런 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대응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회장님 네. 이제 이런 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나아질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 상해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한식당이 실패한 사례 좀 보면 대부분이 상해 외식업 시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급히 투자하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맞는 장소라든지 안 맞는 위치에 가서 안 맞는 아이템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그리고 상황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서 벌써 15년, 17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고 벌써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와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싸다. 그리고 중국에서 항상 보면 이제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 어떤 투자자하고 같이 이제 합작해서 하는데, 현지 합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또 외식업을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실패의 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국에서 중국 진출해서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상해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면 우리 협회를 찾아오면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닌 거는 절대 안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죠. 예. 협회를 가입을 해주셔야죠. 컨설팅 받고, 이게 컨설팅이 쓸만하다 하면 이제 유료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권익을 같이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와닿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혼자만 하시려다 보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위치도 안 좋고 단합도 안 되고 정보 습득도 느리고 하다 보면은 빨리 도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한식 협의회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보호받으시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 분들은 어떤 한국 음식을 요새 조금 선호하세요? 한국 음식은 중국 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미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한국 음식으로 선정한다고 1, 2, 3으로 순위로 이제 한번 따져보면 숯불고기가 1위고, 역시 그래도 고기. 숯불고기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라고 보면 이제 비빔밥. 그 다음에 이제 3위로 가면 이제 뭐 김치. 상해 시내 마트에 김치 있으면 사서 먹어요. 실제로? 자기 음식에 맞춰서 먹는다. 그러니까 김치도 많이 이제 알게 돼 있고, 그 뒤로는 사실은 드라마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3년은 치킨이 왜 들어간 이유는 드라마 때문에.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양념이나 이런 치킨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드라마 때문에 지금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순두부찌개가 좀 인지도 많이 좋아졌고, 드라마에서 나온 순두부찌개가 이태원 때문에 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 세계화 중에 뒤에 제일 큰 힘이 한국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 재밌는 드라마의 음식하고 관련돼서 하면 이게 제일 잘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기승전 드라마인데 앞으로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먹방을 많이 안에서 해주셔야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신 우리 한식당 분들도 효과를 보게 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기업분들이 오셔서 이제 정체성,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 분들 입맛을 맞추다 보면 우리 한국적인 맛을 조금 잃어버리거나 너무 한국적인 맛만 고집하다 보면 또 이제 중국 손님들이 좀 외면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좀 잡아야 하는지 실무적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국 식당이 한국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의 맛. 예를 들어서 상해 사람들이 당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추가한다.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상해 사람들도 이제 오리지널을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당근을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음식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게 오리지널이다, 요건 변형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 이렇게 오셔서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 전통 본토의 맛을 그렇죠. 드시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뭐 먹는 김에 먹는 김에 오리지널 먹고 싶다는 게 그렇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전산화가 돼서 네. 이렇게 식당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뭐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2007년부터 사실은 저기 식당 자체가 엄청 기술화됐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미 저기 그 따준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따준 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결제 자체가 그 주방 홀하고 다 이제 시스템화되고 프린터로 자동화로 나오고 관리상으로 엄청 편해졌죠. 그리고 2010년 지나서는 이제 그 메이트함이 나와서 또 뭐 저기 배달 검색 서비스, 서비스하고 그다음 배달도 이제 얼마마 이런 얼음하고 네. 또 그 메이트한 얼음 메이트한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자체가 지금 저기 우리가 말하면 이제 저기 기술 기업들이 그 식당을 이제 기술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앉은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QR코드로 스캔해서 음식을 시키면 네,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뭐 갖다 줘야 하니까 네. 갖다만 주고 가시고 그렇죠. 먹고 바로 결제하고 뭐 사전이 결제되겠죠. 네. 그리고 나가고 그렇죠. 만약에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 별도로 네. 스캔해서 또 영수증을 집에 가서 뽑으실 수도 네,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갑 없이 전혀 대면 없이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네,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거의 다 된 거죠.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작은 들 빼고. 거의 다 됐다고 하고 또 좀 더 저기 자세히 말하면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네. 여기서 잠깐. 그게 훨씬 편하고 네네.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고기 드시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저녁에 줄 네. 서서 이렇게 있으시면서 자기 네. 결제 시간을 기다리시거든요. 줄 네, 서가지고 네, 네.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결제하고 가면 됩니다. 결제 내가 뭘 먹었는지도 보고 네.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나요? 더 빠르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저 전체 이제 매출에 저 뭐죠 저기 위신 네. 지불하고 네. 그 저기 그 아리페이 알리페이. 두 개 합치면 그 두 개가 벌써 한 7, 80% 됩니다. 현금보다도 현금 신용카드보다도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합쳐가 20,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네, 그냥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아. 핸드폰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네. 현지 요식업을 진출하셔서 네. 이렇게 종업원들에 대해서 예. 카운터를 맡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럼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서? 한국 분이 이 부분 중국의 이 기술을 잘 저기 이해를 하고 잘 사용하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뭐 직원이 돈을 이렇게 빼가느냐 저는 절대 전혀 이제 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얼마 나가고 딱 뭘 시켰고 그렇죠. 아 데이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이제 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식자재도 전부 다 그 식자재 전문 공급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한국 한인타운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사장님이 아침에 일찍 가서 사든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사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죠. 또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면 이 회사와 회사 간에는 품질 문제를 직접 대놓고 말할 수 있지만 직원이나 사장이사가 잘못하면 직원들이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경영으로서는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도 한 달이면 그 공급 회사가 다 식자재 출납이 다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네, 보실 네. 수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인타운의 식당은 사장님의 자기 성격을 직원한테 그대로. 계속 그걸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문화예요. 그렇죠. 네. 네. 개인 스타일인 거죠. 개인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세한 규모거나 작은 규모로 많이들 하시니까 시작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난 한 3년 동안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사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원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도 참 실제 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힘들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메뉴 측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메뉴를 종합으로 가느냐. 네. 그러니까
중국 식당 가면 AS 차트까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느냐, 네. 아니면 우리나라 식당은 전문 식당들이 많잖아요. 삼계탕이면 네. 삼계탕. 네. 이렇게 전문화 맞춤식으로 가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참 되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죠. 예, 모든 분들.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는 그 중국도 워낙 이제 인구가 계속 높아지니까 전문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형화되면서 전문적으로. 메뉴가 많으면 이게 사람도 많이 쓰게 되고 관리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 들어가면 전문 식당이 이제 줄어들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문제는 뭔가면 한식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에서는 그 외국식 음식이에요. 그래서 소비 실제로 이제 그 한식당을 이제 가서 맛보는 손님 비율이 사실은 아직까지 엄청 많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2,400만, 심지어는 3,000만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국 음식은 하나 히트치면 한 5년 동안 그냥 가는 이유가 그 소비자가 많다는 점인데 아직 한식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양화를 요구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너네 집에 먹을 게 없다. 이 중국 손님 특색이에요. 한국 분들은 이 집 가면 그냥 된장찌개만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식당 오면 오늘은 된장찌개지만 내일은 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다양화가 또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두 번 들으면 그렇죠. 아 이건 올려줘야 되겠네. 이제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가다가도 이제 그런 용어가 계속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 유혹에. 예. 근데 그것도 좀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나서 차이.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음식을 해도 돼. 네. 상황에 따라서 여름에 뭐 냉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조금 유연성도 필요는 하겠네요. 그렇죠. 단 자기의 주 무기, 주 메인을 해놓고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로. 네. 홍천로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쪽이 하도 번화해지다 보니까 차도 막히고 해서 그렇죠. 한동안 안 갔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집만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뭐 명동 칼국수면 칼국수 네. 집에만 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당의 그 메인 메뉴가 확실하면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식당 협회 안에서는 우리가 각집 어느 집이 그 맛집의 대표 메뉴가 뭔지 알지만 대부분 손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 숯불구이로 가버려요. 그게 제일 간단하고 매번 갔을 때 그 교신되는 게 뭐냐면 매번 이제 한국 그 드라마나 이제 한국 문화 때문에 한인타운이 뜰 때 제일 빨리 이제 생각하는 게 식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식당이 이제 더 너무 이제 포화 상태라서 조금만 이제 손님들이 줄어들면 이제 지금 식당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주말에 오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저 코타라에서도 많이 좀 그 한국에 한국 문화라는 게 식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도 좀 특별하고 그 한인타운에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소개해서 들어가면 균형되지 않을까. 행사를 가능한 한인타운에서 많이 하면 이게 홍보 효과가 이제 결합되죠. 네. 지금 듣기로는 또 우리 한국상회에서 또 행사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한인타운 쪽에서. 네.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아래에 이제 우리 저 협회 연락처가 내보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답변을 잘 해주시고 컨설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상해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진출의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상해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실제로 제품도 그렇고 다 2, 3선 내륙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화 그리고 우리 한식당들이 전문화되고 이렇게 점점 맞춤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 안치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지원을 드리도록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오늘 저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우리 장경모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상하이 무역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예, 점심시간 잘 보내시고요. 남은 또 세미나, 웨비나 일정이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예, 또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